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위기의 종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뻔히 아는 내용 같지만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추후 역사 속에서 경제위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며 앞으로의 상황도 예상해보는 영상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경제위기의 종류를 구조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정부가 쓰는 카드도 다르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위기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뉴스에서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기침체, 공황. 이름도 많고 설명도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경제위기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다라기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쌓여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를 어렵게 나누기보다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위기 뉴스를 볼 때, 이건 이쪽 문제구나 하고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1. 경제위기를 보는 가장 쉬운 기준. 초급 단계에서는 경제위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하나는 금융에서 터지는 위기, 하나는 실물 경제에서 터지는 위기, 그리고 하나는 국가 바깥, 대외관계에서 터지는 위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고 번져나갑니다. 2. 금융 시스템 위기. 먼저 금융 시스템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금융 위기는 한마디로 돈이 없어져서라기보다는 돈의 흐름이 멈추는 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저쪽 은행,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저 기업, 이자 제대로 낼 수 있나? 이런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 돈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대출은 멈추고 거래는 끊기죠. 이 위기는 보통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대출이 늘어납니다. 돈 빌리기 쉬워지고 부채가 쌓이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위험한 건 이미 다 걸러졌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은 갑자기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하죠. 이 대출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담보가 이 가격이면 회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순간부터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고 서로에게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신용경색이죠.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은행이 안전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돈부터 빼놓자. 이게 뱅크런이고 패닉이 패닉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 있었던 미국 지방은행 사태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은행이 망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3. 실물 경제 위기. 그 다음은 실물 경제 위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체감하는 위기죠.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덜 벌기 시작하면 당연히 덜 씁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투자를 줄이고 그 결과 실업이 늘어나죠. 그러면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실물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불황, 공황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특히 어려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죠. 이때는 정책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물 경제 위기는 혼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금융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죠. 4. 대외 불균형 위기. 세 번째는 대외 불균형 위기입니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터지는 위기죠. 주로 외화, 즉 달러와 관련된 문제가 쌓일 때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이 많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는 뛰고 국민 생활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외채를 갚기 어려워지고 국가 신뢰가 흔들리면서 외환위기나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죠. 1997년 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위기의 핵심도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5. 위기는 항상 연결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이 셋 중 하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대출이 막히고 기업과 가게가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그 결과 국가 재정과 환율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금융 위기냐 실물 위기냐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 어디까지 번졌느냐라는 거죠. 6. 정책 대응은 왜 항상 충돌하는가? 마지막으로 정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위기의 종류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써야 하는 카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융위기 상황을 보면 이때의 핵심 문제는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먼저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돈부터 돌게 하자는 대응입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질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재정을 쓰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보완하려고 하죠.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외환위기나 환율 문제가 동시에 겹칠 때입니다. 환율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돈을 풀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환율을 막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선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이 서로 충돌합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완화해야 하는데 환율을 지키려면 긴축해야 하고 금융을 안정시키려면 돈을 풀어야 하지만 물가나 외환을 생각하면 그게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하나일 때보다 여러 종류의 위기가 동시에 겹칠수록 정책 대응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정답이 없는 선택을 계속해서 골라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리해보면 경제 위기는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부채가 쌓였는지, 어디에서 신뢰가 먼저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어디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지금 위험이 생긴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예측 가능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들을 미리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것.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